여자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해. 멀리 가면 위험해. 우리 가족이 늘 함께 있어야지. 스위스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온 소피아 밀러입니다. 지금은 서울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이곳에 오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스위스는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천국 같은 나라입니다. 알프스의 웅장한 설산, 깨끗한 호수, 정확하게 움직이는 기차, 어디서나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그리고 평화로운 중립국으로서의 안정성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스위스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인생의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취리히의 부유한 교외 지역 그린델발트에서 자란 저에게 스위스는 아름다운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외형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아버지는 유명 제약회사의 고위 임원이셨고 어머니는 클래식 피아니스트로 활동하시다가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가정이었죠. 소피아,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아이인지 알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났잖니. 그런데 왜 그렇게 늘 불만이 많니? 어머니의 이 말은 제 청소년기 내내 귀에 박혔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란 제가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욕심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스위스의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특히 딸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예에 바르게 자라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 그게 제게 주어진 인생의 각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스위스는 여성의 권리 측면에서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습니다. 스위스 여성들이 연방 수준에서 투표권을 얻은 것은 겨우 1971년이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늦은 편에 속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자란 아펜체린너로 된 주에서는 여성들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얻은 것이 1991년으로 제가 태어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이 사실을 배웠을 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나라라고 생각해왔던 스위스가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보수적이었다니요. 왜 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더 자세히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늘 스위스의 아름다운 면만 배워왔습니다. 소피아, 내가 그렇게 투표권에 관심이 많다면 내 할머니께 물어보렴. 할머니는 한 번도 투표를 해본 적이 없으셨어. 아버지의 이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60대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것조차 여자가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셨죠. 스위스의 표면적인 현대성 아래에는 여전히 강한 전통주의와 보수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과 여성의 역할에 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전통적 가치관의 전형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부모님과 많이 달랐습니다. 제 방의 벽은 세계 여러 나라의 포스터로 가득했고 책장에는 여행 가이드북이 빼곡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하는 하이킹이나 스키 대신 저는 도서관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책을 읽곤 했습니다. 16살 때 처음으로 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프랑스 파리에 3개월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부모님의 감시와 기대에서 벗어나 제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더 갑갑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피아, 파리는 재미있었니? 이제 신나게 놀았으니 공부에 집중해야지. 스위스 대학들은 경쟁이 치열하잖니. 아버지는 제가 파리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잠시 놀다 온 것으로 치부하셨죠. 제가 파리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 경험한 예술과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자라난 독립에 대한 갈망은 그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는 유럽을 벗어나 더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취리히 대학이나 로잔 연방공과대학처럼 스위스 내의 명문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소피아, 내가 원한다면 취리히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해도 좋아. 하지만 외국 대학은 안 돼. 스위스 대학들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왜 굳이 돈 더 들여가며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하니? 부모님에게 스위스 밖의 세상은 항상 위험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에게는 더욱 그랬죠. 스위스의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고급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취리히 대학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이던 저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 한국의 사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죠. 처음에는 그저 수업 과제를 위한 참고 자료로 시작했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나라. 그 과정에서 한국 여성들이 보여준 강인함과 변화하는 사회적 역할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한국의 젊은 여성 CEO,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여성 외교관,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와, 저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변화를 이룬 나라가 있다니.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모든 것을 검색했고 대학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대학에서 운영하는 동아시아 문화 교류 동아리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한국인 유학생 지민을 만났습니다. 지민과의 만남은 저에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지민은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러 온 교환학생이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저는 책과 인터넷으로만 접했던 한국에 대해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소피아. 하지만 저는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그리워요. 여기는 너무 조용하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요. 지민의 이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위스의 모든 것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기차는 항상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사람들은 항상 규칙을 지켰으며 삶은 안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 가능함 속에서 저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민의 도움으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취미로 시작했지만 곧 진지한 공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어의 독특한 문법과 발음은 도전적이었지만 배울수록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수업 후에 남아 한국어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취리히에 있는 작은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어? 소피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차라리 중국어를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적어도 중국은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나라잖아. 부모님은 제가 학업 이외의 것에 시간을 쏟는 것을 항상 시간 낭비로 여기셨습니다. 특히 그것이 그분들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때는 더욱 그랬죠. 대학 2학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취리히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고를 보았는데 한국의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운명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부모님의 반대 없이 공식적인 학업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막상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예상치 못한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한국? 아니, 그건 안 돼. 왜 굳이 그렇게 멀리? 그것도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다른 아시아까지 가려고 하니?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처럼 가까운 곳은 안 되겠니? 아버지는 분노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점, 전쟁과 분단의 이미지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셨던 거죠. 엄마, 아빠,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현대적인 국가 중 하나예요. 삼성,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고 문화적으로도 K-pop, K-드라마처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콘텐츠가 많아요. 저는 필사적으로 설득했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피아, 우린 내가 걱정돼서 그래. 스위스에서는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도울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멀리 가면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가 빨리 도울 수 없잖니? 어머니의 말씀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은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반드시 가야 해요. 이건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기회예요. 한 학기만 다녀올게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돌아올게요. 수많은 대화와 논쟁 끝에 결국 부모님은 한 가지 조건을 걸고 동의하셨습니다. 제가 6개월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만 참여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스위스로 돌아와 학업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일단 가보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8월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아시아 대륙을 밟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과 두려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공항에는 지민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난 후 스위스를 떠났지만 우리는 계속 연락을 유지해왔습니다. 소피아, 드디어 왔구나. 스위스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지민의 따뜻한 환영은
낯선 땅에서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아파트 단지들, 번쩍이는 네온 사인, 그리고 밤늦게까지 활기찬 도시의 모습은 스위스의 고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의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제 정말 한국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기숙사방, 낯선 언어로 쓰인 안내문들, 복도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대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첫 주는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시차 적응부터 식사, 대중교통 이용법, 그리고 수업 일정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순간을 즐겼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학 문화는 스위스와 너무 달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도서관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수업 후에도 캠퍼스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동아리 활동, 스터디 그룹,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친구들과의 만남. 밤 10시가 넘어도 카페는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했고 캠퍼스 주변의 식당과 술집은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북적였습니다. 소피아, 우리 학교 국제동아리에 가입해볼래? 한국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는 곳이야. 지민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의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고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고 때로는 진지한 주제로 토론도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각 나라와 문화 주제의 토론이었습니다. 각국의 학생들이 자국의 보수적인 상황과 문화적 맥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스위스의 겉으로 보이는 선진성과 내면의 보수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많은 학생들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한국 여학생 윤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국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요.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 할머니 세대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직업과 삶의 방식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녀의 말에서 저는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쩌면 스위스와 한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다르지만 젊은 세대들이 직면한 도전과 추구하는 가치는 비슷한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중반을 넘어갈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 학기만 마치고 스위스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더 길게 한국에 머물 방법을 찾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죠. 매주 화상통화로 근황을 전하던 부모님은 제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한국에서 더 공부하고 싶어요. 연세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더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예상했던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였습니다. 소피아, 우리가 어떻게 약속했지? 한 학기만 다녀오기로 했잖아. 내 학업, 내 미래는 여기 스위스에 있어. 한국은 잠시 방문하는 곳이지 내가 살 곳이 아니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부모님의 관점에서 저는 안정된 미래를 버리고 불확실한 모험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이 이끄는 곳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제가 원하는 것을 찾았다고 느껴요. 이건 단순한 일시적 열정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큼 중요한 경험이에요. 결국 여러 차례의 논쟁 끝에 타협점이 찾아졌습니다. 저는 한 학기를 더 연장해 총 1년간 한국에 머물고 그 후에는 스위스로 돌아와 취리히 대학에서 마지막 학년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워 하셨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 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더 많은 한국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분주한 명동의 쇼핑거리부터 한적한 북촌 한옥마을까지 서울의 다양한 모습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홍대 앞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창의적인 에너지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거리 공연을 하는 젊은 뮤지션들, 독특한 컨셉의 카페들,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활기찬 분위기.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소피아, 너 정말 한국에 잘 적응했네. 이제 한국어도 꽤 하고 스위스로 돌아가기 아쉽지 않아? 친구 윤서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스위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약속이 있었고 아직 학업도 끝내야 했습니다. 사실
아쉬워. 한국에서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 하나였어.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스위스로 돌아가 학업을 마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기 방문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으로요. 1년간의 한국 생활을 뒤로하고 저는 스위스로 돌아왔습니다. 추리의 익숙한 거리, 알프스의 설산, 깨끗한 공기,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달라진 것은 저였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의 딸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곧 저와 부모님 사이의 간극이 더 커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피아, 이제 졸업 후 진로를 생각해 봐야겠구나. 아버지가 제네바의 국제기구에 아는 분이 계시는데 인턴십 자리를 알아봐 주실 수 있대. 아버지의 제안은 친절했고 사실 많은 스위스 젊은이들이 꿈꾸는 기회였습니다. 국제기구에서의 경력은 안정적이면서도 존경받는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고맙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로 일하고 싶다고요. 또는 스위스와 한국 간의 문화 교류나 비즈니스 연결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피아, 그건 너무 불안정해. 왜 굳이 그렇게 멀리 가서 그것도 완전히 낯선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니? 여기 스위스에서 얼마든지 좋은 기회가 있는데. 어머니의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그린 인생 그림에서 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학년은 긴장감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저는 학업에 충실하면서도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졸업 논문 주제도 한국과 스위스의 여성 역할 변화 비교 연구로 정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제 독특한 관점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졸업 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부모님은 자랑스럽게 제 졸업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대화는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결정했어요. 다음 달에 한국으로 떠나려고 해요.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한국 회사의 국제부서에서 인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고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소피아,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부족했니? 왜 이렇게 멀리 가려고 하는 거니? 우리는 단지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길 바랄 뿐인데. 어머니의 말씀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거나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단지 저는 저만의 길을 찾고 싶어요. 한국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와 가능성을 느꼈어요. 이건 잠시 떠나는 게 아니라 제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했습니다. 눈물과 포옹, 그리고 마침내 이해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제 결정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적어도 제 선택을 존중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소피아, 우리는 늘 여기 있을 거야. 내가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어. 아버지의 이 말은 제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2023년 9월 저는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번에는 교환학생이 아닌 직장인으로서요. 한국의 중견 IT 기업에서 국제 마케팅 부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의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단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스위스의 넓고 쾌적한 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작았지만 저는 그 작은 원룸에서 더 큰 자유를 느꼈습니다. 직장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유럽과 많이 달랐고 가끔은 너무 빠른 업무 속도와 위계 질서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도움과 제 열정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특히 저의 이중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는 회사에서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서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회사는 제가 가진 스위스와 유럽에 대한 지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소피아 씨, 스위스 시장에 대한 보고서 정말 잘 봤어요. 당신 같은 인재가 우리 회사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팀장님의 칭찬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6개월간의 인턴십이 끝날 무렵 저는 정규직 제안을 받았고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늘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고향과 가족이 그리울 때도 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생활 리듬과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는 때로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진정한 독립과 성장을 경험했고, 스위스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었을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도 거의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맡게 되었습니다. 가끔 스위스의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부모님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부모님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도 제가 한국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셨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부모님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서울의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드리고 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부모님도 한국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소피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내가 왜 이 나라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렇게 와서 직접 보니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구나. 아버지의 이 말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도 제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어머니는 특히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보여주는 자신감과 독립성에 감명받으신 듯했습니다. 소피아, 내가 여기서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옳았어. 때로는 안전한 둥지를 떠나 세상을 경험해야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 제 삶은 이제 두 세계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활기찬 도시 생활과 취리히의 고요한 아름다움 사이에서 저는 둘 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 곳만이 제 집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죠. 가끔은 스위스의 깨끗한 공기와 정확한 기차 시간, 그리고 고향의 편안함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울로 돌아올 때마다 제 마음은 설렙니다. 이 역동적인 도시의 끊임없는 변화와 가능성이 저를 계속해서 성장시키니까요. 지금의 저는 2년 전 스위스를 떠났던 소피아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독립적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제 자신과 제 선택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회적 기대와 전통적인 경로를 따르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젊은 여성들, 특히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가끔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블로그를 통해 제 경험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불확실해 보이는 길이 가장 큰 성장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과 불확실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삶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요. 현재 저는 한국과 스위스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문화적 충격과 성장의 기회를 다른 이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가끔 한강변을 걸으며 알프스의 설산을 그리워할 때면 저는 제 선택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두 개의 아름다운 세계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까요. 스위스의 안전한 울타리와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 사이에서 저는 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임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환경이 아닌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내면의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요. 여자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해. 멀리 가면 위험해. 우리 가족이 늘 함께 있어야지. 스위스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다고? 이제 이 말들은 더 이상 저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찾은 자유는 그 어떤 나라의 풍경보다도 그 어떤 안정된 직업보다도 소중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 삶을 제 방식대로 살아갈 용기였으니까요. 오늘도 서울의 분주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길에 오르는 저는 이 복잡한 도시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제 여정의 또 다른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오늘 아침 저는 회사 메일함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스위스 취리히에 새 지사를 설립한다는 소식과 함께 저에게 그곳의 한국 스위스 연결 담당자 역할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읽으며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그토록 떠나고 싶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다니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과 마음가짐으로요. 지금의 저라면 스위스에서도 제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제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탐험할 자유와 용기가 제게 있다는 것도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결국 어디에 사는가 보다 어떻게 사는가에 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위스든 한국이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를 용기를 갖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도 제 작은 원룸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아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 주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 여정에서 저는 언제나 자유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고향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제게는 그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이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이 계속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스위스와 한국, 두 세계 사이에서 저만의 길을 만들어가며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